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몸이 아프다던 형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서, 부탁이 있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동서, 부탁인데 나 좀 살려줘. 형님, 어디가 안 좋으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나도 모르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말이네. 삼봉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 좀 살려줘. 느닷없는 그 긴박한 목소리는 많이 떨려왔어요. 딱 봐도 심상치 않게 느껴졌는데 제가 당장에 달려갈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 통화를 하고 싶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보호자였던 삼봉이한테도 연락하지 말라니 왜 그럴까 싶기도 해서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지 의논했어요. 삼봉이한테 연락을 해야지. 이사를 갔다는 말만 들었지. 어딘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어디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빨리 119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게 맞겠지? 삼봉이가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 누구한테 말하겠어.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삼봉이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게 좀 걸려서 말이야.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내가 삼봉이한테 연락을 할게. 그렇게 해서 남편 삼봉이한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을 못 본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햇수로는 4년이나 넘은 것 같았어요. 아직 나이도 그리 많은 나이도 아닌데 허리 디스크며 당뇨에다 골다공증에다 병이란 병은 다 달고 있다고 들었어요. 조카와도 왕래를 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어서 소식은 자주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만 공기 좋은 곳을 요양차 내려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조카인 삼봉이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삼순이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삼순이는 삼봉이의 여동생인데 그러더라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단 마을 이웃분한테 연락을 해서 엄마가 잘 계신지 확인할게요. 라고 하고 끊어서 일단 안심했어요. 그런 후로 삼순이한테서나 삼봉이한테서 연락이 없어서 궁금했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제게 모르는 전화번호로 여러 통의 전화가 와 있어서 걸었더니 낯선 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신지 전화를 여러 번 와 있어서요. 아, 여기 할머니 동서 되시는 분이세요? 누구세요? 네, 저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여기 김춘자 할머니가 전화를 부탁해서요. 자식들한테는 부담을 주기가 싫다면서 굳이 그러시네요. 한번 이곳에 와주시면 안 될까요? 김춘자 할머니가 꼭 와주시라고 부탁을 해달랐는데요. 저희 형님이 어디 몸이 불편한가요? 네, 지금 허리도 안 좋아서 거동이 불편해요. 제가 연락처를 보낼 테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춘자 할머니가 이유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데 저에게 여러 번 전화를 부탁했거든요. 형님의 휴대폰은 물에 빠뜨려서 고장이 나서 먹통이라고 했어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과는 별로 자주 왕래를 하던 사이도 아니었고 그렇게 의좋은 사이도 아닌데 왜 저렇게 애타게 나를 찾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찾아가겠다고 그 사회복지사와 약속을 했어요. 생판 모르는 시골 청구석 중의 초원이라서 남편과 함께 착정하고 내려갔습니다. 마을의 빈집은 태반이었고 사람 구경 눈 씻고 봐도 없을 정도였어요. 읍내에서 그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갔으니 망정이지 찾아가는 것도 애를 먹었을 것 같았어요. 처음 저와 남편을 만난 사회복지사가 그랬어요. 일단 가셔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보지 않고선 믿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몸도 편찮으셔서 당장에 병원 출입도 해야 하는데 이건 자녀분들이 거의 방치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삼봉이와 삼순이는 참 착한 아이들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뭔가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자녀분들이 어머니가 저리 계신데도 한 번을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렸는데도 그러네요. 삼봉이와 삼순이가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러겠죠. 네, 각자 사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김춘자 할머니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자녀분들에게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세요. 제 생각에는 자녀분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사회복지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참을 국도를 지나서 비포장도로를 가다가 내려서 또 한참을 걸어서 들어간 곳이었어요. 왜 이런 곳에 몸도 좋지 않다던 형님이 들어와 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집은 시골집 그대로였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긴 했지만 사람이 사는 집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문도 없는 시골 마당에 늘어져 있는 잡초며 이런저런 나뒹구는 살림살이가 사람 손이 오랫동안 닿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형님의 모습은 참 오혹했어요. 냉골인 방에 전기 장판에만 의지해서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고 얼마나 씻지를 못했는지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다 되어서 옛날의 형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부추겨줘야 겨우 일어나서 앉아있을 정도였어요. 저를 보자 반가웠는지 눈물을 흘렸어요. 많이 기다렸다고 해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일단 방이 너무 추워서 아궁이에 불부터 떼기 시작하려고 나가려는데 제 손을 놓지 않고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사회복지사와 함께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말을 꺼냈어요.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후회하게 되네.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살 줄 누가 알았겠나. 그렇게 착하고 순하던 삼봉이와 삼순이가 나를 이렇게 버릴 줄 꿈이라도 생각해봤겠나. 형님, 그 무슨 마음 약한 소리를 하세요.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네는 모르네. 내 심정을.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없어서 하는 말이네만 사실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 죄를 저질렀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치매기가 있으셔서 밖에 나가 일도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생트집을 잡아서 나를 못 살게 굴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렸어. 형님, 왜 옛날 얘기를 꺼내세요? 치매가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고생이 많았던 형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소리 말아요. 아니야. 어머니는 사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어. 그냥 내가 넘겨짚어서 치매라고 한 거야.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형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힘들었어. 어머니는 애들 안파한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나만 잡고 흔들어댔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했지. 삼봉이 아빠는 그런 시어머니가 싫어서 밖으로만 놔두라고. 집안이 조용한 날이 없었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면서 그랬어요. 오죽하면 형님이 그런 생각까지 들었겠어요. 그래도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고 산 게 어디예요? 저는 형님처럼 죽어도 못해요. 그런데 동서, 내가 말이야. 그런 시어머니가 미워서 고민하다가 수면제를 드시겠더니 너무나 평온히 잘 주무시는 거야. 그때부터 이거다 싶어서 계속 드시게 했어. 형님, 저도 잠 안 올 때는 한 번씩 먹기도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주무시기만 하니까 얼마나 집안이 조용하고 평화롭던지. 그 맛에 애들 시험 기간이나 내가 바쁘거나 어머니가 꼬라지를 부리거나 하게 되면 늘상 수면제를 타서 드시게 했어. 그리고는 깨어나지 않기를 소원했어. 저렇게 평온히 주무시다가 죽었으면 하고 말이야. 저는 그냥 그 심란한 소리를 차분히 들어주자고만 생각했었는데 듣고 있자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그때 얼마나 형님이 회사를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랴, 몸이 불편하다고 맨날 노래만 부르시는 시어머니 투정을 받으랴 힘들었겠어요. 동서,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못 모신다고 할 걸 후회를 엄청 했었어. 그때는 내가 장남 며느리니까 숙명이려니 생각했었는데 바보 같은 짓이었어. 형님, 지금에 와서 왜 그 옛날 일을 꺼내요? 자네는 모르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회사 일로 바빠 죽겠는데 삼봉이한테서 전화가 왔어. 학원에 가야 하는데 할머니가 반찬도 안 해놓고 애들 먹을 것도 해놓지 않고 출근했다고 내 욕을 엄청 한다고 성질 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삼봉이한테 엄마 방에 가서 약을 가져다가 할머니한테 주스에 타먹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한참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 할머니가 주무신다고. 정말이지 그 뒤부터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뒤부터는 삼봉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늘상 할머니에게 그걸 타서 드시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냥 아주버니도 형님도 모른 채 했다고 했어요. 워낙에 드세고 억센 시어머니였으니 오죽했을까 싶었어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늘 깨어나 있으면 아프다고 차정을 부리고 그 오만 가지를 다 나한테 애들한테 푸니까 차라리 언제 돌아가시나 손꼽아 기다릴 정도였다네.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나는 늘 양심의 가책을 받아왔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 죗값을 고스란히 받았지 뭔가. 삼봉이와 삼순이가 내게 수면제를 필요할 땐 타서 마시라고 주고 갔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설마 삼봉이와 삼순이가 그랬겠어요? 잠 못 자는 형님을 위해 필요할 때 푹 주무시라고 한 거겠죠. 그랬더니 형님이 제 두 손을 잡으며 그랬어요. 동서, 자네만 알고 있어. 누구한테든 내가 말을 해야 살 것 같아서 말한 거야. 그리고 나 솔직히 삼봉이와 삼순이가 내 자식이지만 무섭네. 참 형님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그냥 하는 소리인지 분간하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말에 의하면 이런 총구석에 형님을 방치해놓고 들여다보지 않는 조카들이 그저 잘했다고는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참 난감했어요. 그렇게 자식이라면 이뻐 죽고 못 살던 형님이 그런 자식이 무섭다고 하다니 이런 무슨 해교망측한 일인가 싶었어요. 그러면서 형님이 서럽게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나야 이런 꼴로 오래 못 사네. 이 앞전에도 동서한테 전화를 했을 때도 엄청 배가 아파서 어떻게 하든지 애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네만. 삼봉이가 와서 나한테 화를 내고 난리를 치고 갔네. 아프면 미리미리 병원도 다니고 할 것이지 사람 바쁜데 오락가락 한다고 말이네. 휴대폰은 왜 미리 충전을 하지 않아서 직접 오게 만드냐고 화만 내고 갔어. 내가 위암이란 말해도 하나도 마음 아파하지 않았네. 그저 내가 귀찮은 존재인 게야. 형님 설마 그랬겠어요? 얼마나 내려오면서 걱정이 많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렇게 저는 형님의 말을 들어주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형님의 병원 문제도 의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미 위암이 위중한 상태에서 수술을 거부한 상태였다고 들었어요. 그 후 일주일 만에 형님은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그 후 2달 만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형님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서 곁을 지켜주었고 삼봉이와 삼순이가 형님을 챙기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주말에만 찾아와서 건성으로 얼굴 도장만 찍고 갔습니다. 그냥 아직도 살아있나 확인하러 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도 착하고 이쁘던 조카들도 어느새 찌든 세상에 발에 졌는지 아니면 형님이 잘못 키웠는지 저도 헷갈렸어요. 저도 이제는 마냥 이쁘게만 보이지 않았어요. 삼봉이와 삼순이 대신에 저와 남편이 회사 일도 마다하고 형님이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내 품 안에 키운 자식도 죽을 때가 되어서도 부담스럽다니 참 그렇더라고요. 형님의 유언에 따라 병원비며 장례식비며 모든 일체를 저와 남편이 다 지불했습니다. 삼봉이와 삼순이한테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절대로 부담을 주기 싫다는 형님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사도 따로 해줄 필요도 없고 그저 길엔 외롭지 않게 꽃 한 다발만 갖다 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드디어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산 상속에 대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고인의 모든 재산은 작은아버지에게 상속한다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런 말에도 삼봉이와 삼순이는 눈 하나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돈 한 푼도 없이 돌아가신 형님에게서 무슨 재산이랄 것도 있겠나 싶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유산 상속 목록을 말하는 변호사의 말에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라 어리둥절해 했어요. 실은 시어머니가 형님과 합가해서 사시게 되면서 물려주신 유산이었어요. 장남인 아주버니에게 재산을 다 몰아주기 위해서 저나 다른 형제들에게까지 숨겨왔던 거였고 형님 역시도 말이 새나가지 않게 하려고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였어요. 형님은 자기는 시어머니가 주셨던 그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며 저와 남편에게 상속했어요.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시어머니가 그렇게나 기곤만장하셨던 것이었어요. 그 때문에 빨리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형님이 숨겨두고 있었던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삼봉이와 삼순이가 뒷목 잡고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삼봉이와 삼순이에게 변호사가 그랬어요. 자녀분들에게 딱 하나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삼봉아, 삼순아, 이 글을 읽었을 즈음에는 내가 이 세상에 없을 테지. 재산을 모두 작은아버지한테 넘겼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라. 그건 너희 할머니가 물려주신 건데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였다. 나는 너희들한테 죽은 후에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너희를 제대로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라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조카들이 알런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이 어떤 심정으로 유서를 써 내려갔는지를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